미국은 12조 달러를 더 찍었는데 비트코인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통 돈이 이렇게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올라야 맞죠. 그런데 왜 비트코인만 빠졌을까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분만 같이 보시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은 오른다. 특히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정해진 자산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맞죠. 그런데 지난 10개월은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수상했어요. 미국은 달러를 계속 풀었습니다. 시중 유동성은 더 많아졌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위험자산 이야기를 했고 AI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트코인은 힘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비틀어 놨을까? 오늘 저는 이걸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달러와 비트코인은 왜 본질적으로 반대로 설계되어 있는가? 둘째, 왜 지금 달러가 AI라는 이름 아래 엄청난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셋째, 그 구조가 흔들릴 때 왜 다시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 세 개를 한 번에 놓고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왜 멈춰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멈춤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가 쓰는 돈, 특히 달러는 필요할 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기가 흔들리거나 금융 시스템이 위태롭거나 정부가 시장을 떠받쳐야 한다고 판단하면 통화는 더 풀릴 수 있어요. 이건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본 작동 방식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 그게 끝입니다. 누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더 찍을 수도 없고 누가 선거를 앞뒀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둘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달러는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돈이고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이 와도 숫자가 고정된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에서 11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라면이 비싸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라면이 대단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이 좀 초라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화가 늘어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돈은 많아지는데 그 돈 한 장 한 장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더 풀릴수록 오히려 희소한 자산이라는 성격이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은 많아지는데 비트코인 숫자는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원래라면 달러가 많이 풀릴수록 비트코인에는 유리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이 주춤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달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재밌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서사는 단연 AI였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생산성을 폭발시킨다, 다음 플랫폼 전쟁의 승자가 된다. 이 얘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 기대감이 단순한 기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실제로 엄청난 돈이 움직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칩을 사들이고 전력을 확보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늘리는데 상상 이상으로 큰 자본을 집어넣기 시작했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수년 동안 AI에 쏟아붓겠다고 밝힌 돈의 규모는 그냥 크다 정도로 표현하면 부족합니다. 솔직히 숫자를 듣고 나면 약간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리고 오픈 AI 같은 플레이어까지 겹쳐집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인프라 약속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시중에 풀린 달러가 곧바로 비트코인으로 간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AI라는 거대한 약속의 생태계 안으로 먼저 빨려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좋다. 그런데 그 전에 AI 승부부터 보자. 바로 그 기다림이 비트코인을 눌러놓은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AI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성장 산업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 돈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AI 칩을 파는 회사죠. 그런데 그 칩을 사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신규 사업자들은 자본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받고 대출받고 신용을 당겨서 칩을 삽니다. 그리고 그 칩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빅테크 클라우드 위에서 굴리고 그 빅테크는 다시 AI 수요를 근거로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또 반도체와 전력과 부동산 계약이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다 성장입니다. 그런데 구조만 놓고 보면 같은 기대, 같은 신용, 같은 돈이 생태계 안에서 몇 바퀴씩 돌고 있는 셈이에요. 보기엔 화려하죠. 다들 매출이 늘고 수요가 늘고 미래가 밝다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한쪽에서 삐끗하면 다른 쪽도 갑자기 멀쩡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카드 돌려막기와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꽤 닮아 있어요. 서로의 신용이 서로를 떠받치는 구조라는 점에서 말이죠. 이럴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건 늘 같습니다. 체력이 약한 쪽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라클 같은 회사는 최근 공격적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어 위브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구조라서 금리가 높고 신용이 빡빡해지면 부담이 확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AI 외치는 동안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엄청난 속도로 빚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는 늘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오죠. 좋아, 그런데 이거 끝까지 버틸 수는 있나? 시장은 늘 입보다 돈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떤 회사가 위험해 보이기 시작하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죠? 보험을 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시장 심리의 변화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위험한데? 라고 보는 돈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거품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겉에서는 낙관이 계속되고 속에서는 방어가 시작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부실한 약속들이 서로 엮여 있었죠. 지금도 구조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 계약이든 클라우드 수요든 장기 고객 계약이든 부동산이든 결국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낙관 위에 신용이 더 쌓이는 구조라는 점은 꽤 닮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림이 흔들릴 때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 수 있겠죠. 이런 위험 신호가 보이는데도 왜 비트코인은 아직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큰 돈은 생각보다 신중합니다. 개인 투자자처럼 이거 느낌 좋네 하고 바로 다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판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 AI판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중국 쪽 모델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따라오고 오픈소스 모델은 계속 좋아지고 예전처럼 돈을 제일 많이 쓴 쪽이 무조건 이긴다는 그림도 살짝 흔들리고 있죠. 예를 들어 딥시크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경쟁력 있는 모델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 시장은 단순히 누가 돈을 많이 쓰느냐보다 누가 이 구조를 끝까지 수익으로 연결하느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샷 AI 같은 플레이어들이 보여주는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소스 생태계가 강해질수록 기존의 초거대 자본 논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니 큰 자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I 승자가 완전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자. 바로 그 대기 자금 때문에 비트코인이 멈춰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약해서라기보다 아직 시장의 초대형 자금이 최종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반대로 말하면 한번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움직임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I 경쟁에서 미국이 그냥 밀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산업의 경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과 국가 전략이 걸린 문제니까요. 만약 미국 쪽 AI 부채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워싱턴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문제가 터지자 결국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국이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쪽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 역시 통화와 신용을 더 풀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묘하게 단순합니다. 미국이 이겨도 돈은 더 풀릴 수 있고 중국이 이겨도 돈은 더 풀릴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통화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가려 할까요? 당연히 희소한 자산을 찾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총량이 고정돼 있습니다. 누가 회의를 한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긴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갑자기 2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순함이 오히려 강합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비트코인의 규칙은 그대로니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회사가 왜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는지, 왜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 플레이어가 비트코인 ETF를 제도권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왔는지 그 이유도 결국 여기서 설명됩니다. 달러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고정된 숫자가 더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 채굴되는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통화는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천천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가격 차트 얘기가 아닙니다. 공급 구조 자체의 얘기예요. 금도 좋은 자산입니다. 오랫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죠. 하지만 금은 해마다 조금씩 더 생산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공급 증가율이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디지털 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산이 앞으로 더 강한 희소성을 가지게 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워싱턴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것 같다가도 또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부 프린터 밖에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필요할 때 돈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규칙 바깥에 있습니다. 누가 승인을 하든 안 하든 공급 규칙 자체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 꽤 불편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통제하는 통화질서 바깥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는 자산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워싱턴 안에서도 태도가 갈립니다. 한쪽은 규제하고 싶어 합니다. 세금으로 압박하고 승인 속도를 늦추고 제도권 문턱을 높이죠. 다른 한쪽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품자. ETF를 승인하고 제도권 상품으로 흡수해서 통제 가능한 틀 안에 넣자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입장이 싸우면서도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가 키운 부채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점이죠.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AI가 만들어낸 엄청난 기대와 부채의 팽창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구조가 흔들릴 때 결국 더 많은 통화가 풀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즉, 앞단에서는 AI가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고, 뒷단에서는 그 AI 구조를 살리거나 버티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인가? 공급이 고정돼 있고 정치 일정에 따라 늘어나지 않고 반감기를 거치며 점점 더 희소해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멈춰있는 장면을 약함이라기보다 오히려 대기 중인 장면에 가깝다고 봅니다. 큰 돈은 아직 AI판을 끝까지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판이 정리되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늘어나는 돈 말고 늘어나지 않는 자산은 뭐지? 그 질문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자산이 지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에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시장이 흔들릴 때 피신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산이 존재하죠. 물론 변동성은 큽니다. 당연히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게 가격의 흔들림인지 아니면 끝없이 늘어나는 통화 쪽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오늘 영상을 재밌게 봤느냐가 아니라 다음 움직임을 어디서 먼저 보느냐겠죠. 제가 보고 있는 시장 흐름과 다음에 봐야 할 포인트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계속 올려두고 있습니다. 한 발 먼저 같이 보실 분들은 댓글란 첫 번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